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9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화끈하게 반등, 양시장 모두 만들어낸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좋았고, 무엇보다 어제 미국장이 또 반등을 좀 만들어냈죠. 오늘 그 장중에도 그 미국 선물이 계속 플러스를 좀 보여주면서 아시아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강세를 좀 이끌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기관의 수급도 쌍끌려 들어오면서 우호적인 좀 분위기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 시장에 대한 어떤 뭐랄까 우려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어떤 내용들 좀 구성해봤고, 셀트론의 내용도 오늘 좀 셀트론 이제 분식 관련된 내용이 또 대심제로 한다는 내용도 한번 짚어보면서 시장 정리와 또 이제 중요한 내용, 스테이블리션에 대한 어떤 부분들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증시 마감부터 해보죠. 코스피 지수 0.8% 상승해서 276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거래대금은 이제 크진 않았어요. 정말 역대급으로 작게 나왔는데, 코스피 쪽에서는 10조, 상승 종목이 750종목, 하락 종목이 120종목이긴 하지만 어쨌든 상당한 어떤 뭐랄까요, 거래대금의 이제 급감으로 사실상 완벽했던 반등까지는 좀 아직까지는 좀 나오진 않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상승 종목 수 1100종목, 하락 종목 수 200종목 정도, 코스닥도 역시나 상승 종목 수 압도적으로 많고 오늘 1.7% 상승으로 910포인트까지 상승했지만 거래대금이 6조 원, 이거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6조 5천억입니다. 엄청나게 이제 적게 나온 건데요. 사실상 이제 거래대금은 몇 년 상간의 최저로 나온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몇 년 상간의 최저네요. 그래서 7조 원 수준 정도가 거의 하단선이었는데, 이 정도면 이제 거의 몇 년 만에 최저였던 거래대금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수급은 그래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2,300억, 그리고 기관이 1,900억 순매수,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100억, 400억대 순매수. 그래서 적었지만 그래도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이거 좀 준 건가? 이제 안 하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하진 않죠.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3,900계약을 순매수했고요. 그리고 이제 증시 주변 자금 고객 예수금은 66조로 평균 정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용융자 잔고가 많이 줄었어요. 많을 때는 25조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25조, 26조 이랬는데 지금 21조입니다. 5, 6조 정도가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많이 내려온 상태인데, 확실히 이제 뭐랄까 강력한 반등 추세 전환이라고 얘기하려면 여기서 이제 외국인의 어떤 수급이라든지 대외적인 어떤 여러 가지 변수가 조금 이제 소멸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단락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긴축 같은 것도 깔끔한 어떤 로드맵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도 아직 없어서 확실한 어떤 모습까지는 좀 이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그래도 0.8% 오르면서 음봉이긴 하지만 5일선을 지켜내는 흐름으로 반등을 이어갔고요. 코스닥 증시는 양봉이 컸습니다. 1.7% 강세, 5일선 이상으로 튀는 흐름. 결국 이제 21선이 중요한데요. 21선을 강력하게 돌파하고 지지받아내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는 게 아주 깔끔한 반등에 완벽히 성공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는 그런 데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연속 반등을 좀 이뤄내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오늘 해외시장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오늘 미국장이 1.2% 나스닥 기준으로 이제 상승을 해줬고, 다우도 1%, S&P도 0.8% 상승했고요. 오늘 니케이 증시가 1% 상승, 홍콩도 오랜만에 세네요. 2.2% 상승에 대만이 1% 상승, 상해 증시 0.79% 상승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보여줬고, 오늘 시총 상위주들 LG엔솔은 좀 빠졌네요. LG엔솔은 정고점 부근에 도달하면서 이틀 연속 좀 빠지는 그런 형태가 전개됐고, 매물벽이 이제 상당히 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나머지들은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았는데, 삼성바이오가 이제 오름폭을 좀 되돌리는 형태, 반사수의 기대감을
좀 되돌리는 형태가 좀 전개됐고, 오늘 KB금융이 5% 넘는 강세로, 야, 이 정도 52주 신고가인가요, 이게? 어쨌든 맞네요. 52주 신고가. 그리고 최근에 외인의 어떤 매수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좀 올라왔고, 작년 사상 최대 순이익, 그리고 이제 금리 상승기에 따른 또 구조적인 어떤 상승기 가능성,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은행주들 최근에 전반적으로 시세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LG전자도 4% 튀었고, 포스코 5.6% 상승. 원자재가 상승하는 부분들이 좀 영향을 좀 미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하나금융지주 4% 상승해서 은행주가 단연 최근에 강한 기조. 우리 금융지주도 와 진짜 세네요. 4% 상승. 그래서 배당에 이제 금리 상승기였던 수혜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그리고 코스닥 넘어가면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CJ ENM이 9%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물적 분할을 중단하겠다. 좋은 소식 나왔네요. 물적 분할 중단 소식에 이제 강한 흐름 보여졌고, 오늘 반도체 종목들 2차 전지도 대체적으로 좋았어요.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기업들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PSK 이런 것들 6% 튀었고, 그리고 이제 뭐 동진 세미캠 4%, LX 세미콘도 3%, 뭐 다 좋았네요. 엔캠 같은 2차 전지 쪽도 14% 튀었고, 에코프로도 7% 튀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좋았고요. 그래서 뭐 바이오도 이제 오늘 강한 기조의 흐름들 이제 보여줬고, 알테오젠 4% 튀었고요. 셀트론 제약하고 셀트론 헬스케어는 이제 크진 못하게 크게 상승하지 못했네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수 차원에서 분위기가 오늘 좀 좋았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수급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 금융업이 1,900억 외국인의 순매수로 가장 좋았고, 2차 전지 전기전자 쪽으로 1,200억 정도 들어와서 좋았죠. 화학 이제 2차 전지 쪽하고 의약품은 조금 빠졌고, 코스닥 넘어가면 외국인들이 이제 계속 팔다가 오늘은 좀 순매수 돌아섰는데요. 어디서 많이 샀나 보니까 뭐 골고루 샀네요. IT 하드웨어 쪽도 샀고, 2차 전지, 제약 이런 쪽으로 좀 사는 모습을 보여줬고, 반면에 디지털 컨텐츠, 게임 같은 쪽에서는 매도를 하는 어떤 액션을 좀 취해줬네요. 수급은 이런 정도 됐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동시 순매수 종목 쪽을 보면 삼성전자가 1위고 나머지는 은행주가 많습니다. 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해서 이런 쪽하고 리오폰 관련해서 대한항공 뭐 이런 쪽 기업들이 좀 몰려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 넘어가면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쪽 그리고 워드투어 같은 여행주들 이런 쪽이 좀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이제 뭐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면서 종목들도 많이 올라왔는데요. 어쨌든 지수 차원에서 매크로 단에서는 완벽하게 뭐 돌아섰다 이렇게 뭐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서 일단은 좀 주의할 부분도 좀 필요하고, 이슈적인 부분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관련된 얘기 한번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내용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은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슈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요 부분을 먼저 한번 좀 얘기 들어볼게요. 최근에 이제 시장이 뭐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미국의 이제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240일 이동 평균, 그러니까 이제 1년의 이제 중장기 이동 평균선이죠. 그 라인대를 벗어났다, 붕괴시켰다는 부분은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넘어갈 부분은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이제 금융시장에서 어떠한 지표보다 가장 선행하는 이제 지표죠. 경기든 뭐 어떤 뭐 향후에 잠재된 어떤 악재든 여러 가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뭐 코로나 때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하면서 그게 심각한 위기다는 신호를 가장 먼저 증시에서 이제 보여줬죠. 결국은 지금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붕괴시키고 깼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좋은 방향이 아니라 안 좋은 방향의 어떤 잠재된 위협이라든지 뭐 경기에 미치는 어떤 요소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뭔 변화를 이제 만들고 있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 가장 빠르게 이제 눈치챈 어떤 큰 자금
것들은 이제 이탈을 했다는 거죠. 이미 이제 추세적으로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먼저 반응했죠. 미국보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뭔가를 먼저 미국 시장보다, 미국 경제보다 타격을 받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1월 달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수출, 그 수입, 이제 무역 지수를 보면서 이제 2개월 연속 적자를 봤죠. 이게 좀 간단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주인이 되려 하지 말고 시장의 하인이 되려 하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고, 시장은 자신의 기대나 의견대로 가는 곳이 아니다. 시장을 따르고 순응하는 자세가 성공으로 이끈다. 우리가 바라는 방향이 아니라 결국 시장은 이제 그 바람과는 이제 그 상관없이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바람이 가는 곳, 그 방향을 우리가 같이 쳐다보면서 왜 그런지, 그리고 그 방향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주식시장에서는 뭐 결국 성공하는 방향으로 같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먼저 말씀드리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설 연휴가 끝나고 가장 먼저 맞이했던 기사 중에 하나가 이제 1월달 이제 한국의 수출입 실적 내용이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48억 불이니까 이제 한 5조 정도, 5, 6조 정도, 6조 가까이 이제 무역 적자가 난 거예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이게 뭐 몇 년 만인가요? 하여튼 엄청난 규모의 어떤 적자가 터진 건데, 작년 12월 달에도 보시면 이제 한 4억 불 정도, 4.5억 불 정도니까 뭐 한 5천억, 6천억 정도 적자를 봤는데, 그 규모가 이제 굉장히 크게 확대됐죠. 사실 이 적자 규모는 뭐하고 연동되겠어요? 결국은 유가하고 연동되겠죠. 유가가 이제 지금 90불 넘어서고 있는데,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 뭐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무역 수지 적자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돈은 한정돼 있잖아요. 돈은 한정돼 있고 결국은 이 뭐 100% 수입하는, 뭐 거의 100%일 겁니다. 수입하는 이제 에너지의 어떤 가격이, 에너지의 어떤 이 수입액이 이제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우리나라의 소비의 어떤 여력, 그리고 투자의 여력, 이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수입을 해야 되는 어떤 소비재 품목이라든지 투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자본재라든지 기계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입하는데, 그런 자본재에 대한 수입 여력도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뭡니까? 소비와 투자의 어떤 감소를 낳게 되면 성장이라는 부분이 훼손이 될 수 있겠죠. 예측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경기에 이제 바로 이제 그대로 이제 연동되는 문제고, 유가가 쉽게 꺾이지 않다면 경기가 안 좋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유가가 올라가는 상황, 가장 경제에서는 최악이라 볼 수 있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거대 자금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중장기 이동 평균선, 결국은 그 코스피 지수 흐름이 이제 역별로 지금 6개월 넘는 기간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큰 자금들은 먼저 눈치채고 뭔가의 어떤 조짐이 보이니까 자금을 뺐다는 건데, 그렇죠?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게 뭘까를 이제 생각해 볼 때, 이거 뭔가 좀 심상치 않구나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우리나라가 1월 달에 무역 적자 낸 게, 무역 수지 48억 불의 어떤 적자가 2008년도 1월 달에 적자 이후로 가장 큰 규모, 14년 만에 최대치의 어떤 기록을 이제 경신했다는 내용이네요. 14년 만이네요. 수십 개월 만이 아니라. 그래서 수출입에 이제 의존하는 한국 경제지 않습니까? 무역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이기 때문에 이 무역 수지였던 적자 부분이 우리가 간단히 볼 수는 없는 문제고, 우리나라 이제 경제에 이제 바로 직접 연결되는 이제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해석하는 게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이 이제 그 원인, 문제죠. 원유, 가스, 석탄 이 세 개 에너지원의 수입 규모가 작년 1월 대비해서 90억 불이 이제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국내 이제 무역 수지에 이제 영향을 크게 지금 미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오미크론 확산,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 문제 이런 부분들이 수그러들어야겠죠. 오미크론 확산이라든지 그래야지 이제 이 무역 수지의 어떤 이 부정적인 어떤 부분들이 조금 둔화된다든지 낮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흐름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분명히 이제 있고, 그래서 오늘 이슈적인 부분에서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면서 시장을 한번 체크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KB증권에서 나온 이제 리포팅인데 저는 이제 데이터로 얘기하는 분들을 좀 귀담아 들으려고 해요. 어떤 시장에 대한 방향에 대한 어떤 주장을 하는 분들보다는 일단은 데이터로서 그냥 객관적으로 좀 설명하는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고 이제 그 판단, 어떤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이제 판단해 보는 거죠. 어쨌든 요 이제 KB 김효진 연구원님 리포트 자주 보는데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하는 부분들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경기 선행 지수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률로 추정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압력 지수, 결국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안 좋아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이 최악의 어떤 두 가지 포인트로 이제 만들어지는 어떤 형태잖아요. 그럼 이제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미친 요인이 이제 두 가지가 큰 덩어리인데 이 두 가지를 좀 분해를 해가지고 어떤 요인이 지금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더 이제 뭐 가능성을 높이는지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일단 이제 최근에 국제 유가가 90달러, 배럴당 90달러대로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부담으로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게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심각하고 이게 큰 우려가 되고 있고, 사실 뭐 미국 올해 중간 선거 있는데 뭐 그런 부분까지 아마 생각하고 있겠죠. 그래서 사실 미국의 이제 중고차 가격 급등하는 거 이런 것들은 소비자 물가에 한정된 문제지만 국제 유가는 좀 다르죠. 국제 유가의 문제는 이게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유가는 이 생산자 물가, 물론 소비자 물가까지 미국뿐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국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죠. 그래서 생산단에, 소비단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유가를 낮추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글로벌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부담을 측정하고 유가에 따른 향후 시나리오를 이제 가다듬어 보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뭐 주장하는 게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의 어떤 압력은 지금 어느 정도일까를 한번 점검을 해본 건데, 아주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돼요. 이런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많으셔야 돼요. 현재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서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와 경기 측정하는 거죠. OECD 물가 상승률로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압력 지수를 만들어 봤다. 경기가 둔화, 위축될수록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수록 스태그플레이션 지수가 상승하도록 고안해 본 결과 지난해 2분기 이후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은 장기 평균 수준을 상회하기 시작한 거죠. 조금 이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보면 됩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더욱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가파를라지고 있다는 게 이제 우리가 좀 경고 신호를 삐삐 이랬다면 삐삐삐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해서 우리가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어떤 구간대로 지금 넘어가기 시작했다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어떤 메이저 자금들이 최근에 좀 뭐랄까 좀 이탈하거나 그렇게 좀 위험 자산을 축소하는 그런 경향으로 나타난 게 아니었을까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은 무엇이냐? 예, 뭐 간단하게 스태그플레이션은 이제 경제 성장은 둔화되는데 물가 압력은 높아지는 상황을 얘기하고요. 예, 과거에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가 발생해가지고 굉장히 타격을 크게 받았었죠. 공급단에 이제 어떤 문제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거고, 또 2000년대 후반, 예, 미국 서프라임 사태 때 경기 확 꺾였고 유가는 팡 튀어가지고 100불 막 이런 식으로 예, 됐었던 그때도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이제 분류가 되고, 2011년도, 2013년도 이때 당시에도 경제 대비 높은 원자재 가격이 경기에 부담을 작용하면서 경기 회복을 좀 지연시켰던 그 경우도 온전한 건 아니지만 이제 유사 스태그플레이션, 미니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사례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리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 최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가능성들이 조금 높아지는 게 여기서 측정해 보니까 장기 평균 수준을 조금 지난해 2분기부터 상회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4분기부터는 이 속도가 조금 더 가파르게 좀 발생되고 있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든 모델을 도식화한 걸 좀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경기 둔화될수록,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수록 이 스태플레이션 요 이제 요 선이 이제 높아지도록 이제 고안한 어떤 모델인데, 2008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 이제 경기 꺾이고 뭐 유가도 막 올라가고 원자재가 올라가고 해서 발생했던 어떤 그때 사태, 이 노란색 점선은 이제 장기 평균입니다. 요걸 상회했던 거죠. 그리고 코로나 때는 일시적으로 이제 경기 확 이제 꺾였으니까, 꺾인 게 아니라 이제 봉쇄돼 가지고 뭐 그랬으니까 여기 확 올라갔겠죠. 그래서 이제 물가단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건 경기가 그냥 온전히 이렇게 만든 거였고, 일시적인 경우였고, 지금은 이제 이게 뭐 일시성을 띈 게 아니잖아요. 뭐 파월장도 인정했고, 그래서 지금은 물가단의 어떤 부분이 뭐 경기는 좋은 어떤 흐름들을 뭐 지표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장기 평균을 상회하기 시작했다는 게 문제의 포인트고, 쉽게 표현하면 우리 회사가 1년 동안 30% 매출 증가하고 성장했는데, 야, 이거 물가가 50% 올라버린 거야. 이러면 이게 성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어떤 문제가 조금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간대까지 지금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게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될 어떤 핵심 포인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시장에서도 가장 관심을 크게 두고 있는 게 10일이죠. 미국 이제 CPI 발표인데, 결국 이제 물가잖아요. 물가 언제 정점 찍고 좀 내려오느냐, 약해지느냐, 이 문제가 시장의 관심사고, 결국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려를 낳고 있는 부분도 경기 둔화보다는 이제 물가 압력인데, 물가 압력이 이게 계속 둔화되지 않고 계속 이제 치솟는 색으로 되면 이게 경기 둔화까지 연결되는 거니까, 결국은 지금은 경기 뭐 좋은데 이래도 물가가 이제 안 잡히면 경기는 뭐 둔화하는 거고, 연준은 계속적으로 이제 긴축에 대한 정책을 계속 이제 고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가 이제 최악인데,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유가라는 거죠. 지금 유가와 뭐 임금 부분 이런 거 작용할 텐데, 일단 유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생산단에 그리고 소비단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이제 지표이기 때문에, 어쨌든 최근 배럴당 90달러 WTI 기준으로 올라간 거는 굉장히 위험 어떤 신호를 준 거고, 지금 상반기 중에 유가가 120달러 상회할 경우 미국의 이제 물가 피크아웃 시점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이 지금 골치 아픈 어떤 포인트가 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압력 지수의 상승분 중 거의 90%가 물가 상승에 기인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 물가만 해도 거의 40년 내 최고치로 높아진 데 비해서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는 하락세이긴 하지만 기준선을 웃도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제 꺾이는 흐름, 이 물가의 어떤 부분이 이 경기 쪽으로 이제 영향을 미쳐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구간대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 2달 상간에 지금 굉장히 유가가 올라간 거예요. 21년 작년 12월 초 배럴당 65달러였는데 최근에 이제 90달러를 돌파한 거죠. 예, 그래서 KB증권은 미국 물가 상승률이 2분기부터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나 1분기 중 유가가 100달러, 2분기 중 유가가 120달러 이상으로 막 상승한다면 만약에 물가의 이제 피크아웃 시점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제 우려하고 있다는 걸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스태그플레이션 압력 지수의 상승분 중 거의 90%가 물가 상승에 기인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회색의 어떤 그 부분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부분이고, 파란색 부분이 이제 물가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어떤 그 시기에 이제 경기의 어떤 경기의 이제 둔화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쳤냐, 물가가 영향을 미쳤냐는 부분에서 2008년도에는 경기 부분이 더 컸고, 당연히 이제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고, 최근에는 물가가 이제 기인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물가뿐 아니라 이제 소비 투자에서도 이제 유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일단은 소비와 투자 여력이 이제 축소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국가의 어떤 무역 수지를 기업 단위로 이제 한번 비율을 대입을 해보면 결국은 매출은 수출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비용이 수입으로 볼 수 있는데, 이익은 이제 무역 수지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무역의 비중이 높은 국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라든지 독일 이런 국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국과 EU, 유럽 쪽에 이제 무역 수지가 적자로 전환됐고요. 원자재가 이제 상승하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하고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 규모도 굉장히 크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 급등이 이 적자 전환의 확대 배경으로 이제 지목이 되고 있고, 이게 뭐 무역 수지 적자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꼭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확실한 거는 소비재 그리고 투자를 위한 자본재 수입할 여력을 줄어들게 만든다는 거는 이제 확실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한국 등 다수 국가의 기업들은 매출 성장보다 이 비용 부담이 높아지는 이 매크로적인 어떤 환경에 놓여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는 점, 이 점을 우리가 앞으로 예측하는데 분명히 반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국 무역 수지 2개월 연속 적자 기록한 부분들, 그리고 한국의 3대 에너지 수입액 원유, 가스, 석탄이 130% 전년 동기 대비 132%나 증가했다는 부분들 우리가 좀 유념해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델링을 해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을 이제 진짜 걱정을 해야 되는 유가의 어떤 임계점은 연평균 한 100달러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여기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최근에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유가의 하락보다는 추가 상승 가능성에 이제 무게를 두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경제의 어떤 경로를 바꿔놓을 만한 그런 본격적인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이 나타날 수 있는 유가의 어떤 임계점을 연평균 한 100달러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유가가 100달러 내외로 상승할 경우 GDP 대비 유류 부담이 4%를 넘어서게 되고, 7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중후반에 그 스태그플레이션의 어떤 당시 유류 부담은 모두 4%를 상회하면서 경기 위축으로 이제 이어지게 됐었죠. 그래서 100달러, 연평균 100달러를 임계점으로 판단한다는 거. 그래서 100달러를 넘어서는 게 상당히 좀 증시에도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 5.1 쇼크 1차 때, 75년도, 80년대 이때, 그리고 GDP 대비 유류 소비 비중이 당시에 7%까지 갔던 거죠. 그리고 2000년대 후반에도 4%를 초과했던, 그리고 최근에 조금씩 그 비중을 그런 단계로 가는 어떤 흐름이 보인다, 조짐이 보인다, 이 정도가 되고 있다는 거 한번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셀트리온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증선이 셀트리온 분식회계 논란에 대해서 대심제로 이제 논의를 하겠다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저도 이제 한번 읽어보니까 관련 이제 제도하고 읽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범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대질신문이라고 있잖아요. 대질신문. 서로 이제 피의자 이제, 이렇게 이제 데려와가지고 서로 이제 대질신문하는 거. 그런 관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르면 2주 뒤 정례회의 상정될 듯하고 삼바 때처럼 논의에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해서 이게 뭐 2달 안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어떤 관측을 하는 쪽도 있고요. 뭐 훨씬 길어질 것이다는 얘기를 하는 쪽도 있는데 어쨌든 대심제를 한다는 거는 조금 기업 측에 셀트리온 측에는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이 제도를 만든 이유 자체도 기업에게 조금 더 방어적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셀트론에 이제 뭐 불리하진 않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증선위는 이르면 2주 뒤 정례 회의에서 셀트론 관련된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이 이제 큰 것으로 전해졌다. 근데 이게 위원마다 굉장히 의견이 팽팽한가 봐요. 대심제는 셀트론 관련 증선이 소요 시간에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이 된다. 기업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긴 하지만 의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당시에도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내리기까지 6개월 가까이 소요가 됐고 더구나 셀트론의 회계 부정 여부를 두고 위원 간의 의견차도 굉장히 팽팽한 걸로 알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뭐 시간이 걸릴지 안 걸릴지 이거는 뭐 어떻게 좀 해석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모든 공은 이제 그쪽에 넘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예상의 범위는 좀 넘어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대심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면 2019년도 이제 기사에도 이제 있더라고요. 불공정 거래 등을 이유로 한국 거래소로부터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들이 심의를 받을 때 이제 방어권이 보다 강화되는 측면이 이 대심제인데 제재 업무의 공정성,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 제재 대상 기업을 심의할 때 안건에 대해서 이제 대심제, 대심 방식 심의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심제는 심의 장소에 제재 대상 기업과 제재 심의 의결 주체인 감리부가 함께 참석, 셀트리온과 감리부가 함께 참석해서 법원의 재판처럼 동등하게 진술하고 반박할 기회를 주고 그 자리에서 이를 기반으로 시장감시위원들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심의 방식은 회의에서 제재 대상자가 의견 진술 및 시장감시위원들과 문답을 갖고 퇴장한 뒤에 이 감리부하고 이 제재 대상자 의견을 반박하고 이후 위원들이 최종 결정을 하는 순차 진술식 심의제인데 소명 기회가 이제 뭐 그런 어떤 의견이 나오는데 셀트론은 빠진 채 이제 그거를 결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였는데 이 퇴장의 어떤 순서가 이제 달라진 거죠. 기존의 순차 진술식은 위원들 질의, 회원사 답변하고 이제 퇴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리부 답변하고 이걸 하고 이제는 이제 대심 진행을 하는 거죠. 같이 셀트론까지 모여가지고 즉각 이제 답변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퇴장한 후에 심의 의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셀트론에게 소명의 기회를 더 주어지는 어떤 측면의 이제 방식으로 한다는 거는 뭐 긍정적인 포인트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의외 소식이기도 한데요. 사실 램스메 SC를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가 독점적으로 이제 직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판단을 했겠죠. 중동하고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은 글로벌 제약사 히크마라는 곳에 독점권을 이제 부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뭔가 좀 뭐 인력의 어떤 효율성 이런 것들 위해서 이 북아프리카 뭐 모로코 뭐 이런 데 있는 데잖아요. 이집트 거기 영업사원들이 가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 이렇게 하는 게 좀 효율적이다고 아마 판단한 게 아닐까. 중동, 이 뭐 엄청나게 영업적으로도 힘들 것 같고, 뭔가 좀 이제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래서 독점권을 이렇게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면서 넘겼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뭐
뭐 효율적인 어떤 판단을 뭔가 했겠죠. 예,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쪽 주요 뉴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일단 시장의 관심도는 역시나 이제 10일, 1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를 앞둔 부분이 조금 경계감을 좀 만들어내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 금리가 이제 굉장히 좀 치솟았죠. 2% 근방까지 가는 1.97%까지 이제 치솟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불안정한 어떤 움직임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반등이 조금 이제 불안정하다. 뭔가 좀 확신을 가져다주는 그런 어떤 흐름이 아니다는 좀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시장은 1월달 CPI가 전월 대비 0.4% 오르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7.2% 상승해서 40년 만에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 부분도 부담 요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은 더욱 공격적인 통화 긴축 정책을 펼칠 거라는 그런 관측이 시장에 좀 압박감을 계속 야기시키고 있다고 우리가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실적 부분, 이번에 실적 발표가 이제 일단락 됐는데, 어쨌든 미국 S&P 500 지수의 약 300개 종목이 4분기 실적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중 77%가 예상을 뛰어넘는 이제 서프라이즈를 이제 낸 거죠. 그리고 75%는 예상을 웃도는 매출을 냈기 때문에 실적은 굉장히 좋았다. 근데 이거는 과거잖아요. 과거. 과거 작년 4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전략을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도는 낮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객관적으로 좀 냉철한 머리를 가지면서 여러 가지 어떤 해석들을 하고 분석들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거 참고하시고 일단 이번 주에 CPI 발표가 중요하게 될 거라고 우리가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미국 시장도 완전히 좀 안정을 자리 잡은 그런 형태는 아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시장 정리 또 이슈 정리까지 했는데요. 참 어려운 시장 구간 속에서 참 우리가 좀 냉철한 분석과 해석들 해나가면서 조금 뭐랄까요, 너무나 낙관적인 방향, 기대하는 방향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악의 상황도 가정하고, 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될까는 그런 부분들도 가지고 있어야지, 뭐 주식이라는 게 무조건 희망을 100% 가지고서만 나아가다 보면 뭐 정말 예기치 못한 거에 크게 당하고 무리수를 둔다든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리스크하는 어떤 부분에 대한 대응하는 시나리오와 함께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 그 점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